루키우스의 기묘한 재판 이야기 2부. 안치되어 있던 것은 사람들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를 보관하기 위해 만든 커다란 양가죽 포대들이었습니다. 사람 키만큼 큰 포대들에는 내가 단검으로 공격했던 것을 입증하는 칼자국들이 나 있었습니다. 모든 청중들은 일제히 극장이 떠나가도록 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재판장을 비롯해 재판에 출석했던 모든 이들이 양팔을 들고 인사를 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화답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이 재판이 진짜가 아니었고 웃음의 신을 기념하는 축제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벤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축제를 즐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관객들과 연기자들이 극장에서 빠져나갈 동안 나는 얼어붙은 것처럼 멍하니 무대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밀로 씨가 다가와 나를 위로하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 내내 나를 달래주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얼마 후 재판장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루키우스, 그리스 전체에 널리 알려진 영문가 출신인 당신에게 이런 큰 장난을 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미소의 신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로서 신에게 이러한 행사를 봉헌하는 것이 우리의 오랜 전통입니다. 당신은 큰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소의 신께서 방범대장을 통해 당신을 축제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미소의 신께서는 앞으로 당신에게 큰 축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또한 당신의 동상을 건립하여 큰 웃음을 선사받은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나는 히파타 시민들이 동상을 바라보며 내가 당한 모욕에 대해 두고두고 웃음을 터뜨릴 것을 상상하고서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태연한 척하면서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동상을 세워주신다니 무척 영광이지만 저보다 더 유쾌한 농담을 만드는 분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에 이어서 비라에나 이모님이 보낸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저택에서 열릴 축제 행사에 꼭 방문해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젯밤 만찬 행사에서 마신 술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 떠올랐고 다시 행사에 참여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행사 참석을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야반도주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심신이 너무 지친 상태여서 짐을 꾸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숙취는 사라져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빠져볼 수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잘 생각해보니 양가죽 포대들은 손발이 달려있지도 않았고 아주 느리게 움직였으며 나를 공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범대장의 무리들이 끈을 달아 조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마법이라도 부린 것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 잠시만 쉰다는 것이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이미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온 건 포티스였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보다 더 울상을 하고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계속되었고 나는 왜 그러냐고 재차 물어봤습니다. 포티스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뒷춤에서 채찍을 꺼내 나에게 내밀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루키우스,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오늘 당신이 그렇게 큰 모욕을 당한 것은 전부 제 탓이에요. 당신의 분이 풀릴 만큼 나를 때려주세요. 포티스, 네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사랑하는 너를 때리지 않을 거야.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말들을 털어놨으면 좋겠어. 눈물이 가득한 포티스의 얼굴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녀와 한참 동안 진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옷을 풀어헤치려고 하자 포티스는 고백을 먼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집과 밤필레 부인의 비밀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한 적이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이 채찍으로 죽을 만큼 매질을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루키우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게요. 밤필레는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마녀예요.
이 집의 어마어마한 재물들은 대부분 마법으로 얻어낸 것들이에요. 토티스, 비라에나 이모님이 이미 경고를 해주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내가 이모님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렇군요. 루키우스,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토티스는 나를 껴안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팜필레 부인은 짝사랑에 빠져 있어요. 어제 낮에 목욕탕에 다녀오다 이발소에 앉아있는 잘생긴 청년에게 홀딱 반했거든요. 급한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나를 부르더니 이발소에 있는 곱슬머리 금발 청년의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얼른 이발소로 가서 태연하게 머리카락을 주우려고 했는데 이발사가 내 의도를 눈치채고 욕을 하며 쫓아냈어요. 그전에도 몇 번 젊은 청년들의 머리카락을 훔친 적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던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면 팜필레 부인에게 채찍으로 매를 맞을 게 뻔했기 때문에 나는 절망한 채 시장 인근을 방황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포도주 가게 앞을 지나다가 팜필레 부인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어요. 나는 너무나 기뻤어요. God Talk Show. 루키우스 작가님, 황금 당나귀의 재판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 법관으로 일하신 경험을 풀어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현대 사회와 유사한 사법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물론 현대의 검사와 변호사 역할을 하는 직책들이 있었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배심원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심원 제도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오래된 제도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가멤논이 그의 아내와 정부에게 살해당하자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는 어머니와 정부를 살해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시민 12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 오레스테스를 재판하였고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묘한 재판 이야기에서 루키우스가 주장한 정당방위 개념이 고대에도 존재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시절부터 정당방위 개념이 있었다는 사실을 신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겁탈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고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격분한 포세이돈이 아레스를 고소하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올림포스 주신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표결 끝에 아레스의 살인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